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TP 논문인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17년도에 나왔고 이제 해로는 거의 3년이 지났네요. 웬만한 커뮤니티나 이제 뭐 엑셀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요약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굵직굵직한 부분만 제 임의로 요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이 이거 저희 스터디했던 거 마지막 시즌1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니스카 2017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자만 보더라도 저자만 보더라도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게 논문이 발표됐고요. 뭐 목차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것저것 소개하고 TPU 뭐 성능에 대해서도 소개드리고 아키텍처도 소개드리고 뭐 결론이나 뭐 이제 논의할 것들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처음 이 스터디 할 때 했던 자료인데 어쨌든 엑셀레이션이란 게 뭐 인퍼런스도 있고 트레이닝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뭐 가속기도 그렇고 저희가 봤던 논문들 대부분도 이제 추론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즘 와서는 학습을 하는 집 같은 걸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연구하기도 하고 뭐 MIT나 다른 데서도 연구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엑셀레이션이란 거는 추론이나 학습 과정 자체를 이제 빠르게 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고 그중에 대상이 이제 뭐 대부분 집중하는 게 컨볼루션 레이어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집중하고 있고요. 이제 CNN이라는 도메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최근 와서는 뭐 추천 시스템 같은 것도 엑셀레이션 하는 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레이션 하는 장비를 보통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너럴한 건 이렇게 CPU나 GPU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용 엑셀레이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자일링스에서 나온 알베오라는 플랫폼인데 이 위에 제가 이제 HLS라고 하는 이제 C로 만든 C나 C++ 코딩한 거를 이제 신테시스에서 변환하고 신테시스에서 올리는 그런 이제 기술 내지 연구를 이용해서 엑셀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 PCB랑 칩 이제 납땜된 게 TPU라는 엑셀레이터인데 이 TPU라는 전용 ASIC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칩으로 만드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고 대부분 실제하면 이렇게 FPGA 형태로 하는 연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일할 때 이제 칩으로도 만들고 FPGA로도 하는데 주로 FPGA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알베오란을 잠깐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알베오라는 애를 쓰면 자일링스에서 만들어주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종의 뭐 라이브러리 해당되는 건데 이제 XDN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올릴 수 있고 뭐 구조는 보시면은 그때 제가 발표를 드렸던 제민이랑 아키텍처는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시스톨릭 어레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버퍼들이 붙어서 데이터가 계속 이제 서로 바꿔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엑셀레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강조하는 게 오른쪽 성능인데 이게 오늘 저희가 할 스터디랑 되게 저희가 이제 볼 논문이랑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좌측의 좌측의 Y축을 보시면 이제 초당 몇 장의 이미지를 추론할 수 있냐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결국 스루풋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Y축이 레이턴시인데 한 장을 이제 한 장을 줬을 때 얘가 이제 뭐 개냐 고양이냐 그걸 구분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한 게 이 알베오라는 애가 그 디바이스 성능의 등급에 의해서 뭐 U200 시리즈냐 U250이냐 이렇게 갈리는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유틸라이제이션 같은 거 차이긴 한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레이턴시는 한 1.18에서 한 1.87 요 정도 사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GPU를 볼게요. 엔비디아 파스칼 피포나 뭐 볼타 V100 같은 걸 보면 레이턴시에서는 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만든 엑셀레이터보다는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엑셀레이터를 파는 자일링스는 레이턴시는 한 요 정도 나오는데 스루풋은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TPU는 레이턴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이런 걸 넣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찾다 보니까 예전에 테슬라에서 FSD 칩이라고 하는 이제
셀프 드라이빙을 위한 SoC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걸 만든 게 아마 그 라이젠 만든 아키텍트였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 칩에 대한 뭐 논문 같은 건 따로 없고 다이포토나 몇 가지 아키텍처 블록만 있는데, 개인적 추측으로는 얘도 이제 보시면 어쨌든 NPU가 두 개 박혀 있고, 이 각각의 NPU가 추측으로는 얘도 시스톨리 거리가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NPU는 동작하는 주파수도 굉장히 높고요. 2GHz 정도로 되고, 하나당 이제 36.86 테라 오퍼레이션 연산을 하고, 얘네는 8x8 매트릭스 멀티 애플리케이션 하고, 그리고 이때 30비트 인티저 어큐뮬레이터가 있어서 계산을 한다고 하고요. 뭐 어쨌든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FPGA 형태가 있고 또는 ASIC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 오늘 말씀드린 건 TPU 1.0 버전 얘기고, 요즘에 아마 3.0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1.0 당시는 일단 추론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논문이고, 얘가 아마 제 기억에 알파고 대국할 때 쓰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일단 28나노 테크놀로지로 만들었고, 서말 디자인 파워 같은 경우는 75W, 그리고 실제 동작을 했을 때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비지라고 하는 게 실제 엄청나게 계속 연산시킬 때고, 아이들이 전원만 놓고 이제 얘가 놀고 있을 텐데 한 연산을 할 때 한 40W 정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하스웰 뭐 CPU나 GPU보다는 성능이 좋은 거, 이제 전력 소모가 좋은 걸 보실 수 있고, 이 TPU 같은 경우는 내장을 섞어서 내장을 이제 하나의 라이저 카드 내는 PCI 그 카드에 꽂아서 이제 서로 4개를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당 그림 보시는 것처럼 8기가빗의 기빗의 이제 메모리, 기비바이트의 메모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세 종류의 신경망을 실험했어요. 세 종류의 신경망이라고 하고, 실제 돌린 어플리케이션은 6개 정도인데, 실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서버를 할 때 뭐 워크로드의 95% 정도로 대표할 뭐 같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구성 보시면은 뭐 MLP 있고 LSTM 있고 CNN 있는데, 이 LOC라는 게 처음 아주 봤을 때 뭔지 찾아보니까 뭐 코드의 줄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 의미 있는 거는 이런 뭐 레이어 구성이 어떻게 됐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추정해보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정보 같은 게 없어서. 어쨌든 구글에선 이런 모델을 돌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TPU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구현을 할 때 GPU나 이제 FPGA 쓰는 것처럼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꽂아서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꽂는 게 저희가 보통 GPU를 쓴다고 하면 CPU가 있고 GPU가 있는데, 이 둘 간에는 이제 메인보드에 있는 PCI 익스프레스 인터커넥션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어쨌든 CPU가 가진 데이터를 GPU로 보내면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예를 들어 비디오 디텍션과 비디오에서 이용한 뭐 디텍션 그런 거 할 때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GPU를 여러 개 섞어서 쓰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뭐 PCI 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인터커넥트 설계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NV 스위치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제 칩이 박힌 그런 이제 스위치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드는데, 어쨌든 TPU를 설계할 때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호스트라고 하는 CPU가 CPU 인스트럭션을 보내서 이제 최대한 CPU랑 GPU랑 뭐 인터커넥션을 줄이자고 함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 이게 오프로딩을 하겠다는 거겠죠. 오프로딩 한번 해주고 뭐 데이터를 최소로 보내는 횟수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로 만든 장비라 생각하고요. 뭐 이런 아키텍처가 아무래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CPU, 이제 캠브리콘이 그랬던 것 같은데, CPU에 대해서 딥러닝에 특화된 명령선이나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인스트럭션을 넣는 뭐 아키텍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게 많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오프로딩에 대한 아키텍처를 고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PU 구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시스톨릭 어레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이
256 곱하기 256 크기라서 총 65,536개의 냉 연산기가 있고요. 뭐 이 냉 연산기는 8비트 냉 유닛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어큐뮬레이터가 있어요. 어큐뮬레이터는 30비트짜리 썼고, 그래서 최대 피크 퍼포먼스를 찍었을 때 72테라 오퍼레이션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 P4가 그 메모리 밴드위스가 훨씬 적은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처음 얘기할 때는 프루닝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세대랑 TPU 2세대랑 3세대부터는 고려를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그냥 노멀하고 컨벤셔널한 시스토릭 어레이 가져다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시스토릭 어레이를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해볼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이제 구글은 시스크 아키텍처로 설계했어요. 뭐 시스크 리스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리스크는 심플한 인스트럭션이고 딱 고정된 크기에 해당되는 인스트럭션들을 갖고 그리고 시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변적으로 돼요. 그 대신에 시스크 같은 경우는 복잡한 명령어에 뭐 복잡한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스크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을 하고요. 특히 집중을 해볼 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 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리드 호스트, 리드 웨이트,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컨볼브, 액티베이션 펑션, 뭐 라이트 호스트 메모리 이런 인스트럭션을 만들었다고 실험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TPU 인스트럭션을 이제 오프로딩해서 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TPU 인스트럭션이 여기서 이제 CV와이트라고 얘기하고, 각각의 인스트럭션에는 뭐 오피코드나 플래그도 있고, 그리고 뭐 붙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유니파이드 버퍼 어드레스인데, 이게 이제 그 액티베이션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메모리 주소고, 뭐 어큐뮬레이터 어드레스 있고, 그리고 랭스는 기억의 컨볼루션 커널에 따라서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뭔가 그런 파라미터적인 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CPI라고 하죠. 사이클 per 인스트럭션인데 그 값이 이제 한 10값 이상 정도로 나오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 논문에서는 뭐 시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한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 TP 아키텍처가 총 돌아가는 스테이지로 봤을 때 한 4스테이지 정도 된대요. 근데 각각의 4스테이지 했을 때 파이프라인 나오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상적인 거는 단계가 4단계면은 4단계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니까 계속 데이터가 들어갈 때마다 모든 단계가 놓지 않고 이제 계속 컴퓨테이셔널하는 게 이상적인 건데,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설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웨이트 시스톨리거리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는 웨이트를 고정시키고 드론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인접한 P로 보내는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TPU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할 때, 제 생각에는 뭐 이 당시에 이미 루프라인 모델을 도입한 게 많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루프라인 모델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가로축 루프라인 모델이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이제 세로축은 말 그대로 테라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테이션에 대한 성능이고, 가로축은 여기서는 오퍼레이셔널 인텐서티라고 부르는데, 뭐 아리스메틱 인텐서티라고도 부르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디램에서 데이터를 긁어왔어요. 긁어오고 그 가져온 데이터로 제가 뭐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연산을 할 텐데, 그런 사측 연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졌을 때 얼마나 하냐 그 지표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 재사용성이 높아진다면은 그만큼 이제 아리스메틱 인텐서티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병렬에 관한 하드웨어는 이런 루프라인 모델이라 쓰는데, TPU도 그런 매트릭을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 TPU의 어떤 모델을 돌렸어요. 돌렸을 때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실행 시간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소요가 되나 그걸 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MLP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스토어 사이클에서 굉장히 높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컴퓨테이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MLP나 또 LSTM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바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센서티브한 모델이고,
CNN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션 바운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또 보시면은 CNN도 조금씩 달라요. CNN 제로라는 애는 이제 루프라인 모델의 거의 끝점을 다다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TPU가 낼 수 있는 성능에 거의 다다르는 거고, 그리고 CNN1 같은 경우는 낼 수 있는 성능의 정점에 굉장히 멀리 있어요. 뭐 여기선 얘기하는 게 이제 CNN1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가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 양이 이 정도가 되고, CNN 제로 같은 것도 높아서 실제 이렇게 뭐 성능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뭐 다른 CPU나 GPU를 보시면은 이제 CPU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루프라인에 얘가 낼 수 있는 성능의 정점에 최대한 다다르고 있는데, 이제 왼쪽이 하스웰 CPU에서 돌린 거고 오른쪽이 이제 K80 GPU에서 돌린 건데, 보시면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정점에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논문 볼 때 그렇게 깊게 안 봐서 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CPU랑 GPU랑 TPU가 있는데, 지금 밑에 앞에서 보였던 그림을 보여드리면 낼 수 있는 성능이 한계선에 있는데, 성능이 한계선에 대부분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하드웨어가 약간 성능이 최적화되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게 뭐라면요,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스루풋이라는 거는 얘가 초당 몇 장의 데이터를 이제 분류할 수 있냐라는 약간 능력인데, 레이턴시는 한 장을 줬을 때 얘를 이제 얼마나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뭐 개냐 고양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있네. 보시면은 CPU가 이제 레이턴시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리스폰스가 좀 레이턴시에 해당되는 거고, 7.2 밀리세크, GPU 같은 경우는 6.7, 그리고 TPU 같은 경우는 7.0인데, 이제 실제 여기서 보면 대부분 한 7.0 밀리세크 정도로 이제 약간 리퀘어먼트 타임으로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실제 서비스, 이제 구글이 물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다 잘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얘네도 돈을 벌기 위한 영리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품을 넣고 서비스 하다 보면은 최소로 맞춰야 되는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이 이제 7점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넘는 정도 성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성능을 내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끝자락에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게 있고, 컴퓨팅 퍼 와트라고 해서 소위 이제 코스트 그리고 전성비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고,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TPU가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TPU하고 점 찍은 거는 이제 TPU의 성능을 계량한 모델인데요. 그 메모리를 이제 이제 K80 같은 GDDR5를 이제 실제 넣었을 때 메모리 밴드위스가 34GB/s에서 180GB/s 올라갔을 때 성능이 얼마나 향상된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는 건데요. 뭐 결론적으로 TPU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TPU를 만들었는데, 만든 TPU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약간 얼터네이티브한 TPU 디자인들을 구현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메모리 밴드위스를 높인 거고, 클럭이 이제 클럭을 좀 더 향상시키거나 이제 신테시스 할 때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좀 더 최적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트릭스 플러스, 이거는 말 그대로 매트릭스 크기를 늘린 건데요. 보시면은 다른 지표들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고, 메모리 밴드위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일수록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부분의 이제 뉴럴 벤치마크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질적으로 바틀렉이 되는 병목 구간은 메모리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험을 했었고, 뭐 제가 이제 제 임의로 뭐 보고 드는 생각 같은 것만 뭔가 추려놨는데 논문 보면 뒤에서 디스커션 같은 거 조금씩 넣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틀린 생각이나 이렇게 함정 이렇게 넣었는데, 첫 번째는 뉴런널 인퍼런스 어플리케이션,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스루풋이 더 중요하냐, 리스폰스 타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막 어느 걸 이제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루풋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하죠.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그 개발자들이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디맨드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이제 스루풋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스폰스 타임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제 고려 요인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뭐 이거는 그냥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게 새로운 GPU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GPU가 나오면 어쨌든 그거를 사버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원래 썼던 GPU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TPU도 같은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분명히 원래 있던 건 애물단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버려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그냥 컴파일러를 좀 더 최적화하거나 뭐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은 성능이 기존 것도 원래 잘 쓰고 굳이 하드웨어를 이제 좀 더 뭐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하고요. 뭐 또 다른 걸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스루풋하고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 인퍼런스 퍼 세컨드가 이제 정확한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숫자 노름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레이어 4개로 구성된 MLP 같은 경우는 초당 36,000장 할 수 있는데 뭐 89 레이어로 구성된 CNN은 4,700장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레이턴시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대부분 딥러닝 가속기 논문을 보면은 죄다 이제 CNN을 얘기해요. 상대적으로 솔직히 비전이 약간 진입장벽이 쉽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뭐 지금 비전도 하고 음성인식 엑셀레이터도 만들어 보는데 비전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이 논문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엑셀레이터를 구현할 때 뭐 MLP나 LSTM 같은 것도 뭐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와서 이제 작년 마이크로나 몇 가지 이제 메이저 학회 보면은 이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봤던 논문들은 이제 고려를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이제 아키텍처 관점의 논문이 많은데 아직까지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거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 카이스트 류민스 교수님께서 쓰신 텐서딘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렉 NMP였나? 그 논문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로 구현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그분들 만드신 컨셉 같은 것도 굉장히 대단하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뭔가 그런 엑셀레이터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제가 이거를 제 임의로 입맛대로 굉장히 편집을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다른 뭐 이전에 이게 많이 연구된 주제라서 주제고 논문이 많이 돼서 다른 좋은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잠시만요. 발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따로 제 목소리 질문은 없으신가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코랄 엣지 TPU 그거랑 네.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코랄도 한번 SOC 다이어그램을 봤거든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이포토나 이 SOC 블록 다이어그램 코랄용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진짜요? 다르지. 근데 이 TPU의 그냥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르지 이게 않더라고요, 진짜. 네네. PCI 익스프레스에 꽂는 그 큰 거랑 코랄 HTTPU랑 다이는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적인 컨셉이나 아키텍처에 녹아있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코랄을 아, 찾아보니까 코랄의 그 옵션인가? 거기 보면 옵션인지 모르겠는데 코랄을 넣는 그 인베디드 보드가 있어요. 그 NSP에서 나온 게 있는데 뭐 i.mx8하고 뭐 있던 것 같은데 걔가 보니까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꽂을 수 있는 게 있었고 거기에 코랄이 꽂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 거의 음, 기존에 만든 걸 약간 재탕하지 않았나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써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게 항상 느끼는 게 여기선 제가 중요한 부분은 좀 뺀 게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문제가 하드웨어를 쓰려면 결국 이제 저희가 어쨌든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를 써야 되는데 그 중간 네. 부분을 구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그쵸. 실제로 제가 그냥 저는 혹시 리스크5라는 MCU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 뭐 버클리에서 나온 네, 그거 아시죠? 맞아요. 네, 예. 그 데이비드 패터슨이랑 그 아사노비 크리스찬인가 그 교수님 두 분이서 음. 만드신 건데 이제 그 MCU에다 제가 만든 MPU 붙이고 그 위에 카페 올려서 핸들링하는 걸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면서 느낀 게 하드웨어 만드는 것도 물론 힘든데 그 중간에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물려주는 약간 약간 블라스하고 비슷한 루틴 같은 것도 만들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층도 만들어주는데 그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도 제가 그 중요한 부분 빼긴 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소프트웨어 스택 올리는 게 네. 네, 그쵸. 그게 엄청 어렵죠. 아무래도 하드웨어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음.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일단 마지막인데 많이 없으시네요. 세 분밖에 없으셔서. 저희가 얼추 한 2개월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했던 거 어쨌든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뭐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고요. 그리고 그 저희 시즌 2 하는 거는 보니까 지금 15명 정도인데 이게 생각보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시즌 1 때는 이것저것 많이 섞어서 했는데 시즌 2를 저랑 같이 기획한 친구들은 엑셀레이션 얘기를 많이 넣어 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엑셀레이터도 물론 있긴 한데 엑셀레이션에 대한 게 좀 더 많아졌어요, 논문들이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같이 스터디했던 대부분의 분들도 엑셀레이터도 좋지만 엑셀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논문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은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 저녁쯤 하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할 것 같고요. 어, 뭐 나머지 방식 저희 하던 거랑 기존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템플릿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AI 로보틱스 코리안가 거기서 템플릿을 따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받으면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끝나는데 어쨌든 잠깐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단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표 순서는 뽑아주신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되게 길어졌네요.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 두 네,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다음 아, 주에 그 네. 네. 동영상 편집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질문은 다 자르시고 보통 올리시는 거죠? 네, 그게 네. 질문을 자른 거는 이제 스터디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질문을 듣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각자 자기가 발표 자료 만들고 이것저것 음. 하실 게 많아서 너무 다 공개하면은 좀 뭔가 그분들의 노력을 뭔가 보상하는 느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동영상 찍고 제가 올릴 때 네. 질문을 빼고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 저는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냥 자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PICB 이런 데 봐도 다 자르긴 하더라고요. 예. 네, 다 예전에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아서 좀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분 음. 약간 특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정당한 보상이지 않냐라고 그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쵸. 그럼 저도 그럼 잘라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 네, 그 제가 그 이제 네, 네. 깃에다가는 그 본이 그 이 우리 뉴럴 네트워크 스터디 채널 링크를 다실 거죠? 깃에다가는 네 그쵸? 거기도 달고 제가 저희 끝나면 보통 월요일 날이나 일요일 저녁에 제가 뭐 파이터츠 코리아, 텐서플로우 코리아, AI 로보틱스 코리아에 다 올리거든요. 올리고서 아,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링크를 보내주시면 그 올릴 때 이제 올리신 네. 링크에도 달아서 그렇게 올려줄게요 제가.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여기 꼭
네. 빨리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아니, 이건 다음에 또 따로 물어볼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